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산화 과정들의 영양소를 먹음으로 해서 그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그 토마토가 진짜 인기가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에는 다 토마토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햄버거에도 들어있고, 피자에도 들어있고, 파스타에도 들어있고, 파스타에도 들어있고, 리조또에도 들어있고, 생으로 먹는 것도 너무 좋고요. 토마토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게 건강식품이기도 하잖아요. 토마토는 중량 대비 칼로리가 낮아요. 그래서 배는 금방 부르고 열량은 많이 섭취하지 않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 다이어트 하신다? 그러면은 토마토 강력 추천입니다. 물론 위가 아주 불편한 분들에게는 아니고요. 근데 뭐 토마토를 다이어트 할 때 곁들여 드신다? 아주 좋고요.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음식 양이 줄어들기가 쉬운데 뭐 화장실 가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토마토는 그 강렬한 빨간 색깔만큼이나 강력한 베네핏을 가지고 있는 재료. 혹시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라이코펜, 리코펜이라고 부르는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 특유의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 자체가 굉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항산화, 산화를 막아주는 것. 그래서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산화 과정들의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를 먹음으로 해서 그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식품 토마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라이코펜, 그게 항산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라이코펜의 효과 때문에 토마토가 더 전 세계적으로 부각된 것도 있어요. 눈 건강에 아주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눈에도 효과가 있나요? 루테인, 제아잔틴 이런 영양소들도 토마토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거는 내가 속에만 부담이 없다면, 왜냐하면 위산을 많이 자극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위가 좀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만 아니면 꾸준히 드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재료예요. 위에 부담이 갈 수 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부담이 갈 수 있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건가요? 성분이 있다기보단 우리가 토마토 먹으면 약간 새콤달콤하니 그렇잖아요. 내가 빈속에 레몬을 짜서 먹었다. 그럼 생각만 해도 뭐 약간 새콤새콤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입에 침이 쫙 고이고 이게 들어가면 위산이 쫙 분비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어찌 보면 내 위산 분비를 자극을 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위가 아주 예민하시거나 혹은 토마토가 많이 든 거를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꾸준한 섭취를 조금 조심하시면서 관찰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너무 좋죠. 그럼 이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공복에 먹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내가 위장 질환이 약간 있어 하시는 분들은 공복 토마토 조금 힘들 수 있죠. 공복에 막 토마토 7알 먹고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본인이 그게 받아들여지면 괜찮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옆집 아저씨 효과가 나에게 있다 없다? 항상 있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괜찮다고 나에게 다 괜찮은 건 아니니까 스스로 잘 관찰하는 습관은 중요하죠. 눈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항산화가 몸을 보호하는 이유?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산화가 된다라는 이제 단어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언가가 원래 모양, 원래 기능으로 있던 게 계속 시간이 지나 산소와 접촉하면서 이게 약간 철로 치면 녹쓰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가 된다라는 그 과정을 막아주는 게 이제 항산화하는 것인데 항산화가 만약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 내가 산화되는 속도보다 항산화 속도가 빨라 회춘하겠죠. 근데 이제 산화되는 속도는 보통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쭉 평생 빨라지면서 진행이 되는 거고 항산화되는 속도는 내가 무언가 항산화 영양소를 먹거나 동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산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노화 과정인 거고요. 항산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시켜줄 수 있는 영양소가 뭐냐, 그 물질이 뭐냐 하는 것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모여져 있는 게 바로 젊음을 되찾아준다라는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저속노화, 역노화 약간 이런. 그런 개념인 거예요. 뭔가 산화되어 나가는 나의 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좀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덜 산화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라이코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고요. 토마토 중에서도 뭐 스테비아 토마토라든지 요즘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몽 맛이 나는 토마토, 사과 맛이 나는 토마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괜찮은 건가요? 사실 이제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 난
산 상태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것은 그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는 물로 재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자체가 훨씬 단맛이 많이 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새콤한 맛은 굉장히 줄어들고 단맛이 아주 밀도 있게 모여있는 맛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다른 플레이버를 가진 토마토들도 결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영양 성분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개인의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유전자 변형이랑은 또 다른 이슈니까요. 그래서 그냥 개인 취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원래의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새콤하면서 달콤한 맛을 내는 거랑은 이제 맛의 스펙트럼이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 맛이 좀 다르거나 그러면은 이게 유전자 변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비아나 이런 애들은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네, 재배 기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토마토를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 죽처럼 먹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마토를 맛있게 먹는다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정말 알차게 먹을 수 있는 건 익혀 먹는 거예요.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좋은 성분을 내 몸이 최대한 흡수하게끔 하려면 토마토를 열을 가해서 조리된 토마토를 먹는 것이 훨씬 생토마토보다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익혀서 먹되 조금의 기름을 가하면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지용성,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성분의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기름을 살짝 넣어서 익힌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탈리안 요리에서 쓰이는 뭐 토마토 소스 같은 것들도 올리브유랑 토마토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끓여서 익혀낸 소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기에는 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죽처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토마토 소스 끓이듯이 토마토 자체를 익혀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올리브유 같은 거를 추가해서 조금 더 고소한 맛이나 좋은 기름의 영양 성분을 추가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갈아낸 쌀과 같이 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쌀을 먹고 나면 아무래도 무언가 좀 먹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좋은 또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아주 신선한 메뉴죠. 토마토 죽.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같이 합치고 쌀을 갈아가지고 죽으로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드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비율로 어떤 배합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익혀서 드시라고 하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아, 익혀서 먹어? 막 곰탕 끓이듯이 팍 고아내는 거지, 토마토를. 근데 그런 맛이 하나도 없어요, 토마토는. 토마토를 익힌다 하면 토마토의 열을 살짝 가해서 얘가 따뜻한 정도가 되게 만든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거를 뭐 고아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래서 토마토 죽을 끓일 때에도 이 토마토의 원래 새콤달콤한 맛을 좀 유지를 하려면 토마토를 넣고 막 우아하고 오래 끓이는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토마토 죽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신선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나는 푹 끓인 게 좋다. 뭐 그래도 안 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신선한 느낌의 토마토 죽이 좀 별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콤 달콤한 맛도 좀 살아나고 약간 토마토 리조또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서 치즈 빠진 느낌? 네, 새콤달콤 따뜻한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올리브유를 추천하시나요? 올리브유가 토마토랑은 좀 전통적으로 궁합이 맛의 궁합이나 뭐 영양소 궁합이 좋죠. 상상해 보시면 토마토의 들기름은 약간 어색하잖아요. 쌀 그리고 올리브유, 토마토 또 추천하는 재료가 있을까? 만약에 더 향긋하게 먹고 싶다. 이색적인 맛을 느끼고 싶다. 바질, 파슬리 이런 류의 외국 향신료 아주 추천이고요. 여기에다가 나는 조금 더 서양식을 가미하고 싶어? 다양한 종류의 치즈 진짜 잘 어울리고 좀 단맛을 더 넣고 싶어? 단호박 같은 것도 잘 어울려요. 단호박이 잘 어울려요? 네, 단호박은 약간 죽을 끓였을 때 점도를 더 주기도 하고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만들어내잖아요. 일반 토마토 죽보다는. 그래서 잘 어울려요. 농도도 그렇고요.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맛있답니다. 그러면 토마토 죽 이런 것도 하루 권장량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하니 뭐 박스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토마토 하루에 한두 개? 네, 한두 개 정도 분량 전 적정량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한두 개를 그냥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죽 한 그릇 정도 끓일 수 있는 한두 그릇 끓일 수 있는 양 정도라고 생각해요. 토마토 한두 개 정도 추천드립니다. 토마토가 크기가 좀 다양하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크기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가면 볼 수 있는 토마토 뭐 요만한 방울 말고요. 그 정도의 한두 개 정도가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토마토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도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토마토도 칼륨이 높거든요. 토마토도 일반적으로 칼륨이 높은 다른 재료들처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생으로 먹으려면 칼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익혀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칼륨 함량을 낮출 때 뭐 데친다라는 전처리가 늘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비슷해요. 한번 얘를 삶는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팔팔 끓는 물에 데쳐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데쳐낸 토마토를 가지고 죽을 끓이시거나 데쳐낸 것을 가지고 뭐 갈아가지고 소스를 만드시거나 하는 형태로 칼륨 함량을 좀 많이 낮출 수가 있죠. 근데 식이섬유 함량이 워낙 높은 재료이기 때문에 뭐 배변 활동이 좀 힘드시거나 변비를 해결해야 되거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전히 좋은 재료인 건 맞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다 좋다는 네. 말씀인 거. 칼륨 자체가 수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물에 장시간 담그어 놓거나 혹은 뜨거운 물에 데치거나 삶아냈을 때 그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돼요. 토마토 죽을 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토 죽 진짜 너무 생소하거든요. 네. 이게 어떤 맛이 날까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토마토죽을 개발하면서 생각한 그 제품은 토마토 리조트. 아, 리조또 네. 그러면 약간 이탈리아의 그런 맛이 날 수 있는 건가요? 그죠? 프레시한 토마토 들어가고, 시중에 파는 토마토 홀, 그리고 올리브유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마늘. 볶아죠. 혹시 토마토 어디 거 쓰는지 토마토가 네. 마다 향미가 달라요. 신맛이 살짝 더 올라오고, 약간 맛이 좀 적은 상태의 롱고바디. 프레시한 토마토도 다 다이스를 해가지고, 같이 소스를 만들 때 쓰죠. 아, 기대가 되네요. 네.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저희 보이는 재료들은 정말 간단하잖아요. 우선은 죽밥이라는 재료가 있고,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만든 게 있고, 네. 약간의 소금과 요 육수가 들어갑니다. 그 토마토 소스는 그 토마토랑 토마토 캠 두 개만 들어간 건가요? 토마토 홀이라 다지기도 하고 믹서에 갈기도 하고, 보통은 양식 같은 경우는 이런 소스를 만든다고 하면 양파를 쭉 볶아주거든요. 양파랑 마늘이랑 올리브 오일을 쭉 계속 볶아줘요. 그래서 양파가 좀 그러니까 단맛이 날 정도로 투명하게 볶아진 상태에서 토마토 다진 형태의 걸 넣고 그리고 육수도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진짜 리조또 느낌이 바로 나네요. 그 리조또 같은 경우는 해산물, 바지락, 네. 바지락 맞나 그게? 봉골레? 네네네. 네, 그런 거 넣는다고 맞아요. 하는데 푹 끓여주시면 네. 오래 끓여 아니고 얘 3, 40분 끓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냉동고에 넣으셨다가 토마토 죽 드시고 싶다. 그러면 밥과 이 토마토 소스와 육수 넣고 끓여 드시면 됩니다. 요리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냄비에다가 육수를 푸십니다. 육수는 한 컵 반. 한 컵 반. 네, 한 컵 반 정도 부시고 토마토 소스 컵 반 들어갑니다. 한 컵 반. 네. 지금 그 팩에 들어있는 게 한 컵 반 정도 양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 디테일로 이렇게 물도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죠. 다 들어갈 수 있게. 아깝게 네. 볼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동량의 그냥 한 컵 반 정도 되긴 하지만 지금 그람수로 재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람수로 한 컵 반이면 몇 그램 정도 되시나요? 이게 한 280g, 260g 정도인데 네. 근데 집에 근데 저울이 많이 없으니까 보통 공기로 하면 네. 한 공기 반 안 되게 그래서 끓이다 보면 이게 물 따는 느낌이 있으면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소금 살짝 넣고. 어느 정도 양이죠? 소금? 얘는 두 꼬집. 두 꼬지. 네. 그래서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들잖아요. 네. 셰프님이 만드신 그 맛인지 아닌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진짜 오리지널 맛을 느끼고 싶은데 여기를 한번 찾아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혁신도시대에 있습니다.
네, 이게 배민으로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배민도 있고 쿠팡이츠도 있고 전화로 주셔도 되고 즉 매장 내에도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드셔도 됩니다.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특히 커피와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도 잘 알려진 호두, 혹시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부터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인데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놀라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호두는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호두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 주는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요.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답니다. 또한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오메가3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입니다.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뇌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죠.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하여 뇌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줍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셔야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놀라우신가요?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 리놀레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10%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유명한데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한대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요.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중요한데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에 방어막을 형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데요. 호두와 궁합이 좋은 식품들 바로 알려드릴 테니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자주 접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데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호두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 흡수를 도와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리는데요. 함께 섭취하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는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 잘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 이제 잘 아시죠?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래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요.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보세요. 간단하게 바나나의 달달한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 호두도 적당량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호두 섭취 시 주의점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 하나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인데요.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 입술이나 혀 또는 얼굴이 부풀거나 허우걸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호두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호두는 100g당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0에서 30g 정도, 이는 약 5에서 7알 정도 되는데요. 쪽으로 봤을 때 10개에서 15쪽이 적당합니다. 호두 섭취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입니다.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되기 쉬운데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뿐만 아니라 산화된 지방은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 시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산패되어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산패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 쉽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상을 보는 것입니다. 신선한 호두는 갈색 또는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냄새가 날 수 있으나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납니다. 또한 맛이 다른데요. 신선한 호두는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맛이 매우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고 썩은 것 같이 매우 불쾌한 맛이 난답니다. 이러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서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진공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까 냉장 보관이 필수적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호박이 넝쿨채에 굴러 떨어졌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리고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같이 알아보실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인데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들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인 것이죠.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므로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아시나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에는 약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죠? 고구마의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단호박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어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죠. 또한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신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다섯 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를 파는 것도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죠.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줘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또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단호박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 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껍질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세척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채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먹을 때 호박씨를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뒷담화한다고 하고 호박씨 깐다고도 하잖아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유의사항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 시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하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섭취하여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단호박 섭취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슘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에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은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쑥 잘못 먹었다가 맹독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어요. 얼마 전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 먹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요. 잘못 알고 먹으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쑥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 채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비슷하여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고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수는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입니다.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하여 판매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쑥 자체에서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싹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쑥의 독성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 콧물, 눈물이 나며 두드러기, 복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또는 국화와 식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쑥이 몸에 좋다고 하여 계피, 대추 또는 각종 야채를 넣어 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한의학에서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요즘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 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요. 쑥의 효능들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전혀 소용이 없다니 정말 아쉽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유 대신 아몬드유나 오트밀 같은 대체유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요. 쑥의 효능 4가지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요. 타닌은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 정화 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에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줍니다.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 탁월합니다.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식후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네올입니다.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며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손발이 찬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여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자궁의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및 숙변 제거에 탁월합니다. 또한 시네올은 위장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하여 소화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장내의 점막을 보호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비타민 C는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 주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섭취하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쑥도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 음식이 있습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쌀입니다.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염려하여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죠.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요.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어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쑥은 칼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되는데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혈액이 산성화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주어 최고의 항암식품이 된답니다. 쑥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제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해결되며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어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입니다. 쑥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쑥의 따뜻한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가 부족한데 쑥에 많은 비타민C가 있어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쑥의 칼륨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를 정화하여 폐 질환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계란의 콜린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C와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콩나물이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여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니 정말 좋은 궁합인데요. 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쑥을 잘 세척하여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등을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습니다.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를 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은 음식이 된답니다.